어두운 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앞입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들이 목격한 건 한 젊은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이 이미 살해한 또 다른 젊은 여성. 참혹한 광경에 놀란 이웃들이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요. 흉기를 들고 나도 죽겠다면서 접근을 막습니다. 2시간의 대치 끝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김포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어느 사회복무요원의 행동 수칙입니다. 자, 한 빌라 앞에서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좀 내용이 참혹합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2014년 3월 22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5층짜리 빌라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21살 남성 이모 씨가 25살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남성은 왜소한 체격의 짧은 머리 그리고 뿔테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범행 장면을 이웃들이 목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제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접근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가오면 죽이겠다. 나도 죽을 테니까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흉기를 들고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버티면서 경찰과의 대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어떻게 했나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만취 상태였고요.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 보니까 괴성을 지르고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갖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그 흉기를 가지고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서 경찰이 담배도 갖다 주고 커피도 건네주면서 설득을 하고요. 사실 그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숨졌다라고 하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피해자는 현재 치료 중이고 위험한 고비에 넘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정을 시켰는데 결국 이제 대치를 한 약 2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1시 15분에 설득 끝에 본인의 몸에 곳곳에 자해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끌려 나와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대치 당시 그 상황, 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뭐 하는 놈인가 봤더니 사회복무요원 공익이었다면서요? 경기도 김포에는 한 주민센터 복지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는 현역복무를 했대요. 현역복무를 하다가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공익으로 돌려져서 대체복무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김포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이제 주민센터로 가 있었던 거고요. 이 범행 장소가 서울 서초였어요. 서초구의 반포였는데 집은 김포였거든요. 거기서부터 흉기를 가지고 거기까지 갔던 거고 서울까지 갔던 거고 이 자해소동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뭐 자기가 외롭게 살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0대 여성이 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 피해자와 어떤 원한 관계가 있길래 김포에서 반포까지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피해자 이 씨 두 사람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경찰은 동기 없는 무차별 범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강도 살인일 수도 있다. 금품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참 동안 이 씨가 좀 따라왔었고요. 따라와서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친구들이 있다라고 반항을 했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흉기로 찌르고 옆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그 전에도 다른 여성을 타겟으로 범행을 좀 하고 따라갔지만 목표를 바꿔서 이 피해자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도대체 이거? 일단 이 씨가 범행을 벌인 게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틀 전인 3월 20일에 이미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외박을 해서 이 일을 두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싸운 뒤에 집에서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하면서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스총까지 챙겼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흉기까지 챙겼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PC방에 갔다가 여기서 나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피해자가 보여서 쫓아갔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흉기는 누군가를 위협해서 금품 빼앗으려고 챙겼던 거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범행 직전에 인근의 PC방에서 6, 7만 원 정도 들어있는 다른 손님 지갑을 훔친 것까지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저 금품을 훔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수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미 준비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1년 2개월 전인 2012년 1월 달에 본인이 날카로운 흉기, 쇠파이프, 손도끼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것들을 기록이 나왔었고요. 또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에 행동 수칙이 담겨 있는 노트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나의 롤 모델이 유영철 형님이다 이렇게 적어 연쇄살인마 유영철 형님이라 적어 놨는 걸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돈이 필요해서 했던 것보다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2014년에 벌어졌던 이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나의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저딴 말도 안 되는 무슨 막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말이죠. 실제 아주 그와 유사한 막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 보십시오. 2014년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저자의 이름도 저희 모릅니다. 이모 씨, 이아무개라고밖에 지금 얘기를 못해요. 이름을 몰라서. 더군다나 변변한 그 무슨 범행 현장 검증하는 영상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다가 진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야 정말 2014년에 도대체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요즘 같은 분위기였다면은 저자의 어떤 신상 공개 최소한 심의 자체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고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도대체 2014년에 왜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여러 사건 중에 하나쯤으로 치부가 됐던 건지 저는 솔직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행히 피해자 한 사람에 그쳤던 일이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범죄로 자칫 번질 뻔했던 거고 행동 수칙까지 만들어놓고 그 행동 수칙에 따르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뭔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려고 했던 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자기 행위를 굉장히 정당화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여요.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게다가 이 살해 순위를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여성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여성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쓰면서 여성들이 암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주변인들에 따르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반면에 평소에 소심하고 항상 뭐 혼자 외톨이로 지냈던 요즘에 뭐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좀 전형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교수님께 그 질문 드려야 될 걸 조금 건너뛰었네요. 무슨 행동 수칙 12가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동 수칙이 12가지인데 그 앞으로 7명을 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상 피해자의 수와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줄 때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놨는데요. 우선순위, 즉 살해 순서를 보게 되면 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순서대로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거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자신의 몸을 단련하겠다. 그리고 죽이지 못할 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 수칙을 갖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증오한다라고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를 드러냈고요. 신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이해하지 못할 그럴 것들을 12가지를 써놨습니다. 이 신림동 그 등산로 살인마 최윤종하고 저는 약간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사건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데스노트 같은 것도 뭐 있었다면서요? 네, 자신만의 뭐 일종의 살인 명부입니다. 이 범행 한두 달 전쯤인 1월에는 그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담당 공무원 32살 한 여성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살해하겠다 이런 계획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4년 전인 2010년 이때는 이 씨가 이 미성년자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김포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하반신과 팔을 둔기로 수차례 공격을 하고 또 그 변기,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내리쳐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한 프로그램 제작진이요. 이 사건 이후에 수감돼 있는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쾌감을 느꼈다. 이런 등의 어떤 뻔뻔스러운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사형은 아닐 거 아닙니까? 사형이 아닙니다. 뭐 여러 명을 뭐 이렇게 살해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가 됐고 확정이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더 죽이지 못해서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보면 2009년부터 충동 어떤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 같은 것도 뭐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의 의도대로 이런 살인 사건을 일으켰고 판단력조차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본인이 항소를 했지만서도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말이죠.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자를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 방송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족한테 안 미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면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겠어요? 저 지금 독방에 있어요. 여기서 목이라도 매달까요? 어차피 21살에 제 인생 끝났습니다. 아저씨 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10만 원만. 교수님.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번에 그 이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쾌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그 범죄학적 용어로 살인 중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고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그 영역에 넣을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피해자를 갖다 선정을 하는 것인데 사회와 연구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그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통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회로부터의 연구 격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암흑개라고밖에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소개를 더 못 해드리겠네요.